소설 인간혁명 9권 제1장 발단. 엄동설안의 계절. 홋카이도 오타루의 거리에 이제 막 눈보라가 그쳤다. 집집마다 지붕에 새눈이 쌓이고 비탈길이 많은 이 거리의 길 위에도 눈이 쌓였다. 그리고 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듬성듬성 이어져 있었다. 인적이 거의 끊긴 이 새하얀 거리에 하얀 입김을 내뿜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고무장갑 발자국을 남기며 부산히 걸어가고 있었다. 북쪽 지방의 특유의 어깨거리를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몸을 완전히 감싼 세 사람의 그림자는 들뜬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비탈길을 올랐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어느 양품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초창기 오타루의 창가학회 회원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오타루 문답은 이 양품점에서 시작되었다. 1955년 2월 25일이었다. 어깨거리를 벗은 부인 3명이 안쪽을 향해 활기차게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다. 거실로 안내받은 부인 3명은 추위에 언 양손을 난로에 쬐면서 양품점 부부에게 말을 건넸다. 오모리 씨, 신심을 그만두고 싶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즈마 케이코가 조금 거친 말투로 힐문하듯이 말을 꺼냈다. 연배인 아즈마는 학회본부 직속의 오타루반 반장이었다. 양품점의 오모리 부부는 아즈마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순간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남편 오모리 주로가 중얼거리는 듯한 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당신들에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사정이 있어 앞으로는 도저히 어본조님을 수지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본조님을 반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와 스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모리 부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스미는 아즈마와 단짝인 반담 당원이었다. 오모리 부부는 곤혹스러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좋지 않아요, 오모리 씨. 미노부가 그리워진 건 아니겠죠? 아즈마 케이코가 단호한 어조로 힐문했다. 오모리 부부는 2월 3일에 입회했다. 아직 3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미노부산 구원사를 총본산으로 하는 1년종 묘류사의 신도이던 부부는 창가학회 회원 구타니 사다에의 소개로 입회했다. 그리고 원래 귀가 잘 들리지 않던 남편 오모리 주로가 입회 직후부터 조금씩 들리게 되었다고 구타니 사다에에게 기쁘게 말한 일도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오후 구타니에게 어본전을 반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구타니는 눈보라를 헤치고 아즈마 반장을 찾아가 보고했다. 마침 그곳에 와 있던 나라가와 반담 당원과 상의한 결과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려 오모리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귀가 들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망설이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세요. 그만두면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구타니 사다에가 이렇게 말하고 오모리 부부를 쏘아보았다. 그토록 자신의 체험을 의식하기 시작한 부부가 갑자기 탈회하겠다고 말하다니 구타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모리 부부는 부인부 3명의 시선에 움츠러들면서도 말없이 반발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는지 오모리의 아내는 차 도구를 꺼내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성급한 아즈마 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말했다.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받은 소중한 이 어본조님을 어째서 반납하려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들리던 귀가 좋아졌다고 기뻐했잖아요. 오모리 주로가 얼굴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아즈마 케이코를 보았다. 조금 들리게 되었을 뿐 완전히 나은 건 아니오. 불복하는 듯한 주로의 말에 아즈마 케이코가 울컥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신심하라고 부탁하러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모리 주로도 역시 흥분해서 말을 되받았다. 당신들이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해줄 것도 아니니 잘난 체 하지 마시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그래요.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힘은 우리에겐 없어요. 범부이니까요. 하지만 이 어본조님에게는 확실히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 부부를 위해서 딱하게 생각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저 감정적인 사고에 빠져버린 오모리 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스스로 판단했을 뿐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싫은 건 싫습니다. 빨리 가져가시오. 오모리 주로가 불단 앞으로 걸어갔다. 아즈마 반장은 곧바로 일어서서 주로의 팔을 잡고 귓전에 대고 외쳤다. 오모리 씨의 이야기는 알았어요. 반납하려면 묘쇼사에 반납하면 돼요. 당신이 받았으니 당신이 반납하세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가서 당장 반납하고 와. 오모리 주로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고는 딱 버티고 앉았다. 주로의 아내는 험악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차를 끓여 손님 세 사람에게 내놓았다. 나라가와 반담 당원이 의외로 평정한 부인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나라가와는 아까부터 이 상황에 적절한 어서 한 구절을 떠올리려고 하다가 겨우 생각해냈다. 오모리 씨, 이 어본저님은 말이지요. 호지하기가 어렵다고 대성이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받기는 쉽고 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아즈마 씨? 나라가와는 아즈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즈마가 후다닥 받아서 말했다. 그러니까 갖는 것은 성불이니라 아닌가? 아 그래 그래. 그러므로 성불은 가지는 데 있으며 이지요. 오모리 씨,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어본조님을 수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성이님은 정확히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이 어본조님을 착실히 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본조님을 수지하는 일이 원인이 되어 이번에는 자기가 수호받게 됩니다. 그런 어본조님을 반납하다니 당치 않아요. 우리와 함께 두 분도 행복해져야지요. 어쨌든 1년 정도 열심히 해보면 그래요, 그래. 우리도 그렇지만 오모리 씨도 이 훌륭한 불법을 이제 겨우 만날 수 있었잖아요. 남은 건 제목만 똑바로 올리면 돼요.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는 동안 오모리 씨는 물론 남편도 정말 잘했다고 틀림없이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참고 견디는 일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장이기도 한 구타니 사다에는 소개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있어 오모리의 아내에게 온 힘을 다해 이야기했다. 새 부인이 계속 설득했지만 오모리 주로는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오모리의 아내는 남편의 안색을 살피면서 당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두세 번 대답을 독촉했지만 주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혼자서 중얼거렸다. 난 아무래도 좋지만 이 양반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네요. 이때 오모리 주로가 성난 표정으로 버럭 소리쳤다. 뭐야, 당신이 싫다고 했잖아. 난 몰라, 마음대로 해. 부부싸움이 되었다. 주로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내는 엷은 웃음을 띠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렇다니까요. 고집쟁이에다가 성질도 급하고. 아즈마 케이코는 부부싸움 때문에 어본존을 반납하려고 했나 하고 단순히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부부싸움에 노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있는 일이야. 이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가라앉을 테지. 뭐야, 시시한 이야기잖아 하고 일단 안심하고는 오모리의 아내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먼저 당신이 어본조님을 단단히 수지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대화로 해결하세요. 그것을 신심에 끌어들여 싸우다니 당치도 않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편이 뭐라 하든 푸념하지 말고
집안의 숙명 전환을 위해 오본조님에게 부딪혀야 합니다. 알겠죠? 아즈마 케이코의 말이 오모리의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오모리의 아내는 수긍하기는 했지만 대답은 지극히 예상 밖이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허허허. 홀가분한 웃음소리였다. 새 부인은 아연실색하여 김 빠진 기분으로 따라 웃었다. 그리고 반납하려는 이유는 틀림없이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믿었다. 아즈마 케이코는 이윽고 반장이라는 책임감을 자각하여 신입 회원인 오모리의 아내에게 말했다. 오모리 씨, 어떤 일이 있어도 어본조님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어본조님에게 제목만큼은 부르세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해결되니까요. 오모리 씨 잘 되었네요. 다 함께 열심히 해요. 오모리 씨만 괴로운 게 아니랍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신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와 반단 당원도 말을 거들었지만 오모리의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새 부인은 찾아온 보람이 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두 명이 들어왔다. 새 부인의 눈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두 남자는 약간 낡은 외투 위에 쌓인 눈을 털고는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머리부터 볼까지 감싼 목도리를 풀자 빡빡 민 머리가 나타났다. 돌아가려는 새 부인은 앗 하고 소리를 삼켰다. 두 사람은 오타루에 있는 묘류사의 중이었다. 아즈마 케이코는 순간 오모리 부부가 오본전을 반납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부부싸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다. 뭐야, 묘류사의 중들이 음험한 책동으로 오모리 부부의 신심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알았다. 이렇게 된 이상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어. 아즈마 케이코는 곧바로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다. 먼저 몸에 두른 어깨거리를 벗었다. 나라가와 스미, 구타니, 사다에도 아즈마 케이코를 따라 굳은 표정으로 어깨거리를 벗었다. 양품점 아는 순간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자, 어서 올라오세요. 오모리의 아내가 거실에서 두 남자에게 말했다. 40대 남자는 풍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새 부인을 흘겨보다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다. 또 바싹 마르고 젊은 다른 한 남자는 눈을 내리뜬 채로 부인들의 뒤를 돌아 거실로 들어갔다. 연배인 남자는 지난해 9월에 오타루에 와서 사찰의 집사를 맡고 있는 무라키 게이잔이고 젊은 남자는 최근 민어부에서 고행을 마치고 돌아온 대구치 게이신이라는 중이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무라키와 대구치는 말없이 거실로 올라갔다. 아즈마 케이코와 부인부들도 거실로 다시 올라갔다. 안에서 나온 오모리 주로도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오모리 부부를 사이에 두고 오타루반 세 사람과 묘주사 두 사람이 어느새 자연히 대치하고 말았다. 7명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잠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시시각각 어색한 분위기가 짙어져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한겨울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쨌든 아즈마 케이코와 부인부들로서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사태였다. 하지만 일단 유사시에 부인부는 강하다. 이렇게 되자 당당히 절복해서 대결하면 된다고 결심했다. 부인 3명은 그렇게 각오를 정하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 계신 부인부들은 무라키 게이자니 오모리의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오모리의 아내는 뭐라고 중얼거리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오모리 주로는 왜 그러냐는 듯이 아내를 거듭 보았다. 이 부인들은 누구신지 무라키가 거듭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주로에게 묻자 주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답했다. 창가학교 오타루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마침 잘 만났습니다. 무라키 게이자니 짤막한 목을 약간 숙이고 아즈마 케이코와 부인부들을 보면서 교활한 말투로 말했다.
이전부터 한번 만나 뵙고 한 번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오늘이 좋은 기회군요.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 단가만을 노리는 겁니까? 그리고 본尊인지 뭔지를 무리하게 수지시켜서 오모리 씨를 참으로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수지시켰다고요? 천만에요. 오모리 씨는 깊이 이해하고 창가학회에 입회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가요? 당신들이야말로 뒤에서 오모리 씨의 신심을 방해하고 있어요. 비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즈마 게이코는 처음부터 전투적이었다. 기가 센 사람들이구만. 무라키 게이자는 서민 신도를 깔보듯이 비웃고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었다. 무리라는 말이 나쁘다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게 좋겠군. 대구치군,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오모리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라키가 이렇게 말하자 대구치는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언젠가 신문에서 폭력종교 창가학회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든 어원전을 수지하게 하려고 폭력을 쓰기도 한다더군요. 아즈마 게이코는 화가 치밀었다. 중인 주제에 이 무슨 폭언을 짓거리는 건가? 더는 용서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말도 적당히 하시지요. 도대체 이 세상에 폭력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올바른 오본조님을 모시게 해줬더니 감사는 고사하고 폭력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라키가 아즈마의 말꼬리를 잡았다. 당신들은 올바르다 올바르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심이 정통파이니까요. 니치덴 대성인의 올바른 가르침은 니코 상인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르다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아즈마 게이코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 이유를 교학적으로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지 여러모로 생각했다. 어쨌든 입회한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은 반장이다. 교학력도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었다. 아즈마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아즈마의 공격 정신이 자연히 미노부계의 약점을 찔렀다. 미노부에서는 용녀나 여우를 숭배하는데 대성인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어디서 말씀하셨나요? 말하지 않았지요. 무라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즈마는 곧바로 반격했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이비가 아닙니까? 기원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이지요. 제목만 부르면 그 대상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전 문답초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제목으로서 본전으로 할지어다.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아즈마 게이코는 본전 문답초를 몰랐다. 더구나 이 구절을 정확히 인용하자면 법화경의 제목으로서 본전으로 삼을지어다인데 무라키 게이자는 교활하게도 법화경의라는 네 글자를 고의로 빼버렸다. 그 잔꾀를 아즈마 게이코와 부인부들이 알 리 없었다. 그때 아즈마 게이코는 떠올렸다. 지난해 여름 도쿄에서 온 파견부와 동행하여 절복할 때였다. 미노부계의 어느 신자 집에 갔을 때 그 파견 간부는 니코 상인이 미노부 이산을 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거침없이 말했다.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아즈마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아즈마는 그 기억을 짜내고 또 짜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진지하게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말했다. 아즈마는 까다로운 불법 이론에는 서툴렀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는 훨씬 선명히 기억했기 때문이다. 확신에 가득 찬 아즈마 게이코의 목소리가 울렸다. 놀란 쪽은 두 중이었다. 특히 대구치 게이신이 감탄한 듯이 말참견을 했다. 아주머니 잘 알고 계시는군요. 신심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반년 남짓이에요. 굉장한 신심이군요. 미노부에서도 니코 상인을 뒤쪽에 모셔놓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라키가 당황하여 대구치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넨 잠자코 있게. 토론은 일단 끊겼지만 아즈마 게이코의 투지는 더욱더 불타올랐다. 나라가와 스미는 마음속으로 제목을 계속 불렀다. 구타니 사다에는 오모리 주로라는 성가신 사람을 절복한 일을 조금 후회하기 시작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니코 상인에게 정확히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절대로 옳아요. 그 대성인의 불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아즈마 게이코가 늠름하게 말했다. 그리고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의기양양해했다. 그때였다. 당신들이 올바르다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무라키가 얼굴을 붉히고 자신 있다는 듯이 묘한 말을 꺼냈다. 올바르다 올바르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묘판에 나와 있는지 듣고 싶구먼. 묘판? 모르는 말에 딱 막히자 아즈마 게이코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다.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그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묘판? 아즈마는 나라가와와 구타니를 돌아보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대구치 게이신이 끼어들었다. 어이없는 말입니다. 조용히 있어.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무라키가 또 대구치를 제지했지만 순간 아즈마 게이코는 이건 뭐야 라는 듯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 어서 말인가요? 그거라면 알고 있어요. 어서라면 어서도 좋소. 어서 몇 쪽에 당신들이 올바르다고 쓰여 있소. 문증을 내놓으시오. 문증을 대라는 말에 아즈마는 탁 막혔다. 어서는 확실히 갖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어서 강의 때 외에는 펴본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은 교학력이 있는 간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오타루에는 그런 간부가 없었다. 아즈마는 어떤 일이 마음에 집혔다. 열흘 정도 전이었다. 오는 3월 10일 1년 정종의 법주인 미즈타니 니쇼가 오타루에 있는 1년 정종 사찰인 묘쇼사에 온다고 주지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분명 승려들도 많이 수행할 것이다. 무라키가 말하는 문중이라는 것을 단박에 배울 수 있겠지. 지금은 되는 대로 말해 실패하면 죄송할 따름이다. 지금은 참고 그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 아즈마 게이코는 결심했다. 그리고 최후의 반격에 들어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작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훌륭하게 말해도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이에요. 어려운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쩔쩔맬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어쨌든 올바른 건 어디까지나 올바릅니다. 미노부는 가짜이고 우리가 올바르다는 사실만큼은 느낌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사실을 문증으로 증명해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라카미는 더욱 집요하게 추궁했다. 하지만은 무라키가 이겼다는 태도로 나오는 모습이 분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참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문증을 들어 가르쳐 줄 테니 기다리세요. 그거 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소. 그저 올바르다 올바르다고 할 뿐 속고 있는 게 아니오. 머지않아란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단 말이오. 무라키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기한을 독촉받자 아즈마가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리세요. 10일?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다음 달 10일에 미즈타니 니시조 예하가 오타루에 오십니다. 승려도 많이 수행하니까 그런 문증 정도는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그때 물어서 가르쳐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 그런가? 그러면 그때 다시 법론을 하기로 하지. 틀림없겠지. 예, 틀림없고 말고요. 아즈마 게이코는 결연히 확약했지만 흥분한 얼굴이 빨갛게 빛났다. 그때까지 아즈마는 불법 용어에 현혹되어 수세에 몰렸지만 다음에 법론 기회를 잡은 지금 본래대로 콧대가 다시 높아졌다. 두고 보자. 그때가 되면
무라키와 데구치가 어떤 얼굴을 할까? 그 얼굴을 보고 싶다. 중이라는 자가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서민을 깔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아즈마의 빛나는 얼굴에는 웃음마저 떠올랐다. 아즈마는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무라키 게이자는 의기양양해하는 아즈마 게이코를 보고 신도에 불과한 자가 유치하게 허세를 부린다고 비웃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거 당신들과 법론을 하는 것보다는 청본산에서 오는 1년 정종의 승려와 법론하는 편이 훨씬 분명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승려와 승려가 법론하기로 합시다. 어떻소? 그렇게 하는 쪽이 사리에 맞겠지요. 예로부터 법론이란 그런 것이요. 아즈마의 눈이 더욱 빛났다. 아무렴 좋고 말고요. 좋아요. 1년 정종과 민호부의 1년 종이 벌이는 법론이 된다면 오타루에 있는 우리도 바람하지 않는 일이에요. 재밌게 되었군요. 대찬성이에요. 아즈마 게이코는 마침 잘 됐다 하고 말한 이 한마디가 열흘도 지나기 전에 커다란 사태로 점점 확대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즈마는 다가올 법론의 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물상이나 짓지 마시지 하면서 달콤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창가 개 오타루바는 한 해 전인 1954년 8월 중순에 결성되었다. 전국에 포진한 하계 지방지도 파견 멤버가 홋카이도에도 많이 왔었다. 통감부의 자료에 따르면 광도한 홋카이도에 불과 510세대의 학회원이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본토와 인접한 남부의 하코다테가 과반수인 340세대로 가장 많고 북상하면서 세대수가 희박해졌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사포로가 70세대이고 오타루는 불과 10세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도쿄에 있는 각 지부의 연고에 따라 제각각 입회했을 뿐이고 오타루시에 거주하는 사람끼리는 횡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 이 10세대 속에 아즈마 게이코도 들어있었다. 7월에 입회한 아즈마는 도쿄에서 사전에 학예 지도를 통지받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기와하라 가스를 중심자로 하여 야마기와 남자부장 이하 장년부, 부인부, 남녀 청년부원 등 파견 간부 18명이 오타루역에서 내렸을 때도 마중 나온 학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파견 멤버는 인구 19만 명인 오타루시에 맨손으로 도전해야 했다. 파견 멤버는 기존의 10세대 방문부터 시작했지만 대부분 퇴전 상태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그중 몇 세대는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아즈마 게이코의 집을 방문한 파견 멤버는 8월 8일 저녁 역 앞에 있는 여관에 진을 친 기요하라 가스에게 아즈마 부부를 데려왔다. 한 달 전에 막 입회한 부부는 초신의 순수함이 가득 넘쳤다. 아즈마 부부에게는 기요하라의 말이 신선하게 울려 퍼졌다. 비로소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본류를 접한 심정이었다. 메이지 시대 말기 아즈마 게이코는 아오모리현 기타스 가로군에 있는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넷째였다. 8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로 학교도 멀었다. 꿈 많은 소녀는 15살 때 하코다테에 갔다. 그리고 23살 때 연이다 결혼했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그러다 4년 뒤에 남편과 헤어졌다. 그때부터 아즈마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다 마침내 만주로 건너갔다.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45년 1월 오타루에 살던 언니 부부가 어린 자식 셋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만주에 있는 게이코를 오타루로 불러 9월에 아즈마 요시조와 결혼시켰다. 아즈마는 부모를 잃은 새 아이를 위해서도 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집안의 행복을 바라면서 각종 종교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박복한 숙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맑게 갠 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1953년 여름 도쿄에 사는 시어머니가 아즈마 게이코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차례 절복했다. 하지만 게이코는 일소에 붙였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이듬해 7월 멀리 오타루까지 찾아왔다.
무릎을 맞댄 절복이 이어졌다. 아즈마 부부는 충분한 이해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시어머니의 열의에 감동해 입회했다. 그 이후 아직 신기하기도 했지만 더듬거리며 근행을 지속했다. 아즈마 부부는 처음 대면한 기요하라 가스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종교가 인간 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큼은 알았다. 게이코의 반생은 오랜 불행의 연속이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끝났다. 게이코는 그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닌 사실은 종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게이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그 증거라고 생각했다. 게이코는 그날 밤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떴다. 기요하라 가스는 다부지고 엄했다. 아즈마 게이코도 성격이 강했다. 두 사람의 강한 성격은 홍교가 부진한 모습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이코는 자진해서 그 다음날부터 파견 간부를 안내하고 자신의 지인과 친구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절복의 제일선에 섰다. 이 마중물과 같은 활기가 학예 지도를 하러 오타루에 온 사람들을 휘감았다. 언덕길이 많은 북쪽 지방의 항구 도시를 사람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오르내리며 격렬히 몸으로 부딪혔다.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입회를 결정한 성과가 무려 62세대를 헤아렸다. 이 사이에 도다 조세이도 격려차 오타루에 발걸음을 옮겼다. 도다는 고향인 아스타무라와 가까운 오타루의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홋카이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격려하고 마지막에는 오타루반을 결성하고 삿포로로 향했다. 아즈마 게이코는 뜻하지 않게 오타루반 반장에 임명되었다. 그 밑에 조장 7명이 탄생하고 창가 학회 본부의 직속반이 되었다. 지도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기요하라 지도부장이 맡고 가을에는 여름에 파견된 간부 가운데 일부가 다시 오타루에 와서 절복전을 전개했다. 또 아즈마 반장도 가을에 개최한 제11회 본부 간부회에 참석해 전국 동지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학회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1955년 초 기요하라를 비롯한 낯익은 파견 간부가 동계 지도를 위해 다시 오타루의 눈길을 걸었다. 오타루반에 타오르는 신심의 불길이 더욱더 맹렬히 불타올랐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2월 무렵이 되자 조직은 조장 13명과 138세대를 헤아리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장을 보좌하는 서무 담당 이토 준지, 통감부원 아즈마 요시조, 신문 담당 구타니 료이치 등 3명이 오타루반의 중추를 지켰다. 불과 반년 동안에 절복의 불길이 오타루에 타오르고 각 처에서 저녁마다 좌담회가 열렸다. 아즈마 게이코를 비롯한 오타루반의 수뇌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생기 있게 대화를 펼쳤다. 이런 열렬한 활동에 타종은 위협을 느꼈는데 민노부계 1년종 신자 사이에는 입담 좋은 아즈마 게이코라는 여자에게 속지 마라 라는 정보가 상당히 퍼지기 시작한 터였다. 이윽고 무엇인가 격도를 피할 수 없는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모리 양품점에서 맞닥뜨린 일은 말하자면 그 기폭제였다. 그 기세와 폭발은 겨울날 오타루의 땅에 뜻하지 않게 대규모로 커져버렸다. 오모리 양품점에서 나온 아즈마 게이코, 나라가와 스미, 구타니 사다에 등 세 사람이 아즈마의 집에 돌아와 보니 회원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생기발랄했다. 이런 모임이 매일 있었는데 오타루반의 연락이나 보고는 아즈마 반장의 집을 거점으로 했다. 이처럼 한 서민의 집이 활동의 연락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운동으로서 강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 민노부계의 중 2명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막 돌아온 3명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어조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곧바로 자초지종을 말했다. 승패를 염려하며 귀를 기울이던 일동은 다음 달 10일경에 결판을 내기 위해 법론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무의식 중에 환성을 올렸다. 평소 나란히 절복 활동에 헌신해온 다기진 오타루반 회원들은
참으로 의기양양했지만 불법 용어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비장감도 함께 감돌았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기겠지만 오타르반이 모두 단결해서 싸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즈마 게이코가 가슴에 오가는 비장감을 떨쳐버리듯이 말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격려하듯 말했다. 법론을 버린다면 오타루의 거리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할까 깜짝 놀라겠지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말고요. 이것으로 오타루도 절복하기 쉬워질 거예요. 법론 후가 기대되는군요. 틀림없이 얼마든지 절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겠군요. 어쨌든 빨리 법론을 결정해야 합니다. 도중에 도망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타루반 차원에서 빨리 문서로 받아놓아야 합니다. 전투적인 장년이나 청년들은 구두로 약속한 법론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이날 저녁 오타루에서는 좌담회가 열렸다. 아즈마는 여기서도 의기양양하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모임 멤버는 우리의 정법 정의가 증명된다고 기쁨의 소리를 올렸다. 이튿날 26일 아침 아즈마 반장과 나라가와 반담 당원, 이토 서무담당 이렇게 세 명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뒤덮인 비탈길을 걸어 산으로 올라갔다. 오타루의 한 곳뿐인 1년 정종 사찰 묘쇼사의 주지를 만나 어젯밤 일어난 돌발 사건을 보고하고 좋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둘러싸인 한산한 시내 한쪽 모퉁이에 있는 묘쇼사는 오타루역에서 가까웠다. 비탈길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뒤를 돌아보자 회색빛 오타루항이 멀리 내다보였다. 세 줄기로 뻗은 부두가 눈에 덮여 있었다. 주지는 세 사람의 보고를 듣고 뜻밖의 일에 놀랐지만 3월 10일과 11일에 미치타니 니쇼가 오타루를 방문하기로 확정된 일을 생각하고는 그렇다면 총본산에 곧바로 연락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창가학회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 서로 긴밀히 연락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법론 대표자에 대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자 주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하야세 교학부장과 가키누마 포교사가 예하를 수행하고 오시니까 민노부에서 어떤 대표자를 내놓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겠죠? 이토 서무담당이 일말의 불안을 느끼며 물었다. 일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하의 친교를 수행하러 오시는 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주지는 하야세 도오, 가키누마 고초 이렇게 두 사람을 법론 대표자로 단상에 올리기로 정했다. 대표자 문제로 불안에 시달리던 오타루반의 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대표자 이야기를 듣고 이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즈마 게이코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타루반의 보고를 기여하라 가스가 있는 학회 본부에 속달로 보냈다. 겨울철의 홋카이도였다. 속달이라고 해도 곧바로 답장이 온다고는 할 수 없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다.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 중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대며 도망칠지도 모른다. 어쨌든 구두로 약속했으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누구 할 것 없이 역시 구두로 한 약속을 증거가 될 만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반원 일동의 총의에 따라 이토 서무담당이 서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의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1년 정종과 민노부의 1년 종이 법론 대결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편 2월 25일 오모리 양품점에서 헤어진 무라키 게이잔과 대구치 게이시는 틀림없이 창가학회 오타루반을 만만한 상대라고 약보고 안심했으리라. 그리고 이튿날 26일 아침 대구치는 다시 오모리 양품점에 가서 오모리가 수지한 어본존을 내려 그 길로 묘쇼사에 갔다. 하루 전
아즈마 반장 등 세 사람이 사건을 보고하고 사찰을 떠난 직후였다. 대응하러 나온 묘쇼사 주지는 법론 때문에 찾아왔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대구치는 오모리의 어본존을 반납하러 왔다고 말했다. 어본존에는 오모리의 명함이 첨부되었는데 명함 뒷면에 오모리가 자필로 도저히 수지할 수 없어 반납하고자 합니다. 뒷일은 사찰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고 날인까지 했다. 주지는 곧바로 그 어본존을 받았다. 용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치 게이신이 법론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년 정종 관장이 오타루를 방문하는 3월 11일 수행하는 승려 중에서 대표를 세웠으면 한다.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승려를 대표로 세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론 대결을 하고 싶다. 어본존 반환이 필시 대구치를 비롯한 1년종 중들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한 주지는 어느 정도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대구치는 적의 선봉장이다. 주지는 예하를 수행하는 승려 중에 하야세 도오 교학부장과 가키누마 고초 포교사라는 종문에서 교학의 조예가 깊은 두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법론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대구치 씨, 법론을 대결한다 해도 본존 잠란의 민호부는 승산이 없소. 자, 이것을 보시오. 주지는 이렇게 말하고 거실로 가서 1955년 1월 23일자와 1월 30일자 세이쿄 신문을 가져왔다. 23일자와 30일자 모두 민호부가 니치렌 대성인의 정법 정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걸 드리지요. 나중에 잘 읽어보시오. 당신도 하루빨리 1년 정종에 귀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어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니코 상인이 민호부를 이산하신 역사를 보더라도 니치렌 대성인의 정의는 민호부에 없다는 사실에 한 점 의심도 없습니다. 주지의 마지막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당신도 승려로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겠지요.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승의 일선에 귀할지어다 아닙니다. 그는 절복을 시작했다. 세이쿄 신문을 살펴본 대구치 게이시는 이때 조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충고는 고마우나 그 실승의 일선에 대해 법론으로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도 최고의 대표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고설은 대결 후에 듣도록 하지요.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대구치는 하야세 교학부장과 가키누마 포교사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이 주의 깊게 캐묻고는 통통한 어깨를 으쓱대며 돌아갔다. 묘쇼사의 주지는 이때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야세 교학부장과 가키누마 포교사 이름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지만 총본산 종무원에서 과연 그것을 허락해줄지 지금은 확실치 않았다. 만약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홋카이도에 있는 1년 정종 사찰의 승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길밖에 없었다. 대체 누가 대표자로서 적절한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오타루반 사람들은 이 무슨 귀찮고 무모한 일을 만들었는가?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정무원의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평온무사하게 지내온 사찰의 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건 경과를 자세히 보고하고 하야세와 가키누마를 대표로 해달라고 정무원에 탄원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체국에서 속달로 발송했다. 창가학회 오타루반이 학회 본부 앞으로 보낸 속달도 묘쇼사가 총본산 종무원에게 보낸 속달도 발송한 지 사나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오타루반 사람들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서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초안을 완성하자 3월 1일에 아즈마 반장, 나라가와 반담 당원, 이토 서무담당, 아즈마 조장 이렇게 네 사람은 초조한 마음으로 민호북의 1년종 사찰인 묘류사에 갔다. 묘류사는 묘쇼사 앞 오타루 상과 대학교로 가는 길에서 수백 미터가량 더 올라간 산기슭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가랑눈이 흩날렸다. 의기양양한 투사 네 사람은 조금 어두운 방에서 무라키 게이잔, 데구치 게이신과 마주 앉았다. 지난 논쟁 때의 험한 분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듯 했지만 이날은 서약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법론 날짜는 3월 11일, 장소는 오타루시 공회당. 쌍방 모두 이의는 없지만 대표자는 각 2명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대표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므로 내일이라도 결정되는 대로 서명 날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다음 연락은 3월 2일 오후 4시에 아즈마 반장의 집에서 하기로 약속했다. 2일 오후 4시 정각, 아즈마 반장의 집에 오타루반 간부들이 모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무라키 게이잔이 혼자서 왔다. 하루가 지났지만 양쪽 다 대표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약서에 초안을 놓고 각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무라키가 첫머리의 이번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1년 정종과 미노부 1년 종이 법론 대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부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구는 너무 광범위하고 거창합니다. 저 같은 말단이 1년 종을 대표해서 날인하는 것은 책임상으로 봐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론은 창가학회 오타루반 여러분과 저, 그리고 대구치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 문구는 곤란합니다. 오타루반 간부들은 이것을 무라키가 피하려는 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세 번 입씨름이 오간 끝에 어쨌든 무라키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지요. 1년 정종 창가학회 오타루반과 1년 종 묘류사에 기거하는 무라키 게이잔의 법론 대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즈마 반장은 막상 실제로 법론이 성사되면 그렇게 정정해도 결국은 똑같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서약서를 확실히 교환하는 일이 당장의 급선무이다. 사소한 트집 때문에 모처럼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적은 발뺌하려고 한다. 아즈마는 일의 중대함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 좋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결국 1년 정종과 미노부 1년 종의 승패가 될 테니까요. 이토 서무 담당이 내용을 정정하자 무라키는 자기도 모르게 실쭉 웃음을 떠올렸다. 눈앞에 있는 오타루반 간부와 법론을 하는 일이야말로 무라키가 원하는 바였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종문에서 서로 대표자를 내세우게 되면 사태가 중대해진다. 법론에 패하면 어쩌나 하고 당황한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번복하고 싶었다. 첫머리의 한 문장을 정정하는 일이 그 첫걸음인 듯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거론하는 것은 그의 허영심과 허세가 용납하지 않았으리라. 무라키는 잘하면 약속을 번복할 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무라키는 일시와 장소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대표자 항목에서 각 2명으로 한다를 동수로 한다고 정정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방청자 항목에서는 무라키 게이잔이 양쪽 모두 50명 동수로 한다는 소규모 회합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징벌 항목에 이르렀다. 법론의 패자는 승자의 종지와 군문에 항복하고 개종한다는 종교적 생명을 건 서약을 읽자 양자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순식간에 팽배했다. 아즈마 게이코는 필승을 믿었다. 아즈마의 마음에는 니쇼를 수행하는 하야세와 가키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대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어본조님이 반드시 그것을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무라키 게이자는 홋카이도에 있는 미노부계 1년종의 세력을 믿었다. 그는 오만한 말투로 홋카이도에 있는 사찰수를 언급했다. 홋카이도에 미노부계 사찰이 200여 개나 있습니다. 이 사찰들을 동서남북 4곳의 종무소가 관할하는데 묘류사는 오타루 주변의 남부 종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부 종무소만 해도 사찰이 50개나 되고 주지와 총대표만 모아도 200명이 넘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아즈마 게이코가 곧바로 반발했다. 우리 쪽은 오타루는 적지만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사포로의 학회원을 부르면 1000명 정도는 달려옵니다. 이토 서무담당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방청인 각 50명이라는 조항은 무의미하지 않나요?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좋으니 일반 공개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아니군요. 무라키는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면 방청인 제한은 필요 없네요. 아즈마가 말했다. 방청인 항목은 말소되었다. 서약서가 겨우 정리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 날인했다. 서약서는 다음과 같다. 서약서. 이번에 1년 종종 창가학회 오타루반과 1년 종 묘류사에 기거하는 무라키 게이잔이 아래와 같이 법론 대결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시 3월 11일 오후 7시부터 장소 오타루시 공회당 대표자 각 동수로 한다. 비용은 승패에 관계없이 절반씩 선납한다. 징벌 1년 종이 패하면 무라키, 대구치 2명은 곧바로 환속, 승적을 버리고 1년 정종의 신도가 된다. 1년 정종이 패하면 아즈마 게이코, 나라가와 스미, 구타니, 사다에 등 3명은 1년 종에 귀의한다. 이상 위 서약서를 각 한 통씩 보관한다. 1955년 3월 2일 1년 정종 아즈마 게이코, 나라가와 스미, 구타니, 사다에 1년 종 무라키 게이잔, 대구치 게이신 3월 2일 서약서 2통을 작성하고 날인을 마치자 오타루반 간부들은 내심 개가를 올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서약서 사본 한 통을 다 작성하자 곧바로 이토 서무 담당이 기요하라 가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를 쓰는 이토를 둘러싸고 아즈마 게이코를 비롯한 간부 몇 명이 목을 길게 빼고 저마다 거들며 편지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동봉한 서약서를 우리 측에서 제출한 바, 묘류사는 홋카이도 미노부 1년종의 총대표로서 사찰 50개가 있고 이들 사찰과 상의해서 미노부 본산에서 대표자를 파견하게 되므로 묘쇼사에서는 다이세키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창가학회 오타루바는 본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답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본전 신청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덧붙이는 일도 잊지 않았다. 봉투를 봉할 때 드디어 사건의 중대함이 모두의 가슴속에 뼈저리게 전해졌다. 이로써 싸움의 포문은 확실히 열렸다. 아즈마 게이코는 오타루반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통절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서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일이 진행된 점은 첫 번째 싸움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쿄 본부의 의향도 모르고 하물며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추진해버린 점이 갑자기 마음에 가책으로 와닿았다. 엄청난 짓을 하고 말았다. 본부에서는 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성격이 격한 기요하라 지도부장에게 질책당하지는 않을까? 대표자로 누가 와줄까? 사안의 중대함은 아즈마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날 밤 아즈마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올 편지를 기대와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일 외에 아즈마에게 남은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즈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법론의 승리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이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3월 3일 정오 무렵 묘쇼사에 전보 한 통이 왔다. 속달, 전화로 들었음, 대책을 세우겠음, 학회와 연락 바람, 다음 연락을 기다리기 바람, 하야세. 주진은 이 전보를 받고 소생하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재빨리 전화로 아즈마 게이코에게 전했다. 아즈마는 어쨌든 총본산에 연락이 된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기요하라 가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오타루반 아즈마 게이코가 기요하라 가스에게 보낸 속달은 3월 4일 아침에 본부에 도착했다.
그와 동시에 총본산의 호소이 세이도 서무부장과 하야세 도오 교학부장 두 사람이 갑자기 본부에 왔다. 도다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듣자 오타루 사건이었다. 범로는 오타루반의 책임하에 이미 서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긴급 사태에 처한 현지의 초조함도 들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이르러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사소한 사건으로도 생각되었지만 대표자 운운하는 것을 보니 상당한 중대성을 띠고 있었다. 도다는 두 사람에게 범로는 도다가 맡겠습니다. 심려 마시고 이하를 수행해 주십시오. 라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도다 조세이는 호소이와 하야세 두 사람을 전송하자 곧바로 청년부 실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불렀다. 그리고 기요하라 이사 등과 함께 대책 본부를 설치해 앞으로의 좋은 대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야마모토 실장은 남자부 간부인 사와다 료이치와 스미다 기요유키 두 명을 긴급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 신이치가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와다와 스미다는 4일 저녁 본부를 방문해 사건의 개요를 들었다. 조사라고는 하지만 사태가 긴박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갔다. 도다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활달한 모습으로 태연하게 말했다. 아, 수고가 많네. 급한 일이니 내일 아침에 비행기로 가게. 비행기는 타본 적이 있는가? 사와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가? 무척 빠르다네. 홋카이도도 앞들처럼 되었다. 지금은 아직 눈이 많이 내리겠지. 감기 조심하게. 두 사람 모두 일은 괜찮은가? 걱정 없습니다. 태연자약한 도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배려를 느낀 사와다와 스미다는 문득 눈물이 나올 만큼 감격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 일은 자네 두 사람의 연락에 달렸다. 우리 오타루반이 일으킨 일이므로 청본산에 배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네 두 사람을 말하자면 척후병으로 보내는 것이네. 상대의 태도를 냉정하고 확실히 파악하기 바란다. 그것이 임무라고 생각하면 되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두 청년은 주먹을 굳게 쥐고 도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동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새 각오를 새로이 했다. 나는 내일 원래 등산회가 있어 총본산에 가야 하네. 리쿄보에 있을 테니 시시각각 전화로 알려주게. 내가 있는 곳이 언제나 본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알겠는가? 회장실을 나올 때 두 청년은 어떤 사태가 되더라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충실감을 오체에 느꼈다. 도다는 이렇게 첫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총본산 종무원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전했다. 예하의 심려를 생각해 또 오타루에서 승속의 혼란을 막고자 학회가 일체를 받아들이고 일어서겠습니다. 종무원은 곧바로 묘쇼사 주지에게 전보를 쳤다. 오타루 법로는 학회에서 모두 맡기로 함. 오늘 저녁 본부 출발. 학회에 맡기고 잘 이야기하라. 하야세. 이 전보는 3월 4일 저녁 오타루에 당도했다. 3월 5일 이른 아침 사와다 류이치와 스미다 기요유키는 하네다 공항으로 급히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직 비행기를 타는 일이 드문 때였다. 두 청년의 호기심이 크게 만족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안전벨트를 굳게 맨 두 사람은 거대하고 무거운 기체가 너무나도 가볍게 떠오르는 것이 불가사의했다. 3시간의 비행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착륙한 지토세 비행장의 광경은 지평선 끝까지 오로지 흰색으로 쌓여있는 눈뿐이었다. 도쿄에서 자란 두 청년은 처음 보는 끝없는 홋카이도의 설원에 놀랐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할 임무를 생각하면서 몸이 떨릴 만큼의 흥분으로 설레었다. 전날 저녁, 본부에서 보낸 전보로 두 사람의 파견을 알게 된 오타루바는 아즈마 게이코와 이토 서무 담당이 대표로 마중 나왔다. 전보에는 청년부원 두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누가 오는지도 몰랐다. 서로 면식도 없었다. 아즈마와 이토는 궁여지책으로 흰 천에 창가학회 오타루반이라고 쓴 가로 세로 1m의 큰 깃발을 준비하고 공항 출구에서 기다렸다. 승객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이상한 깃발을 보았지만 몇 사람이고 말없이 지나갔다. 아즈마 게이코는 불안해졌다. 승객들이 드문드문해질 때 청년 두 사람이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순간 아즈마는 실망했다. 자신이 상상하던 풍채가 좋고 당당한 대장부 청년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창백했다. 게다가 한 사람은 키가 작은 데다 뚱뚱하고 다른 한 사람은 키는 보통이지만 삐쩍 말랐다. 서로 면식이 없는 그들은 출구에서 통성명을 하고 버스를 타고 삿포로에 갔다. 삿포로부터 기차를 타고 오타루로 갔다.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아즈마 게이코가 느낀 조금 전의 낙담은 금방 사라졌다. 말하는 구구절절해서 사와다의 왕성한 생명력과 스미다의 빠른 두뇌 회전이 아즈마를 압도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학회의 청년부라고 생각했다. 아즈마는 대화에 몰두하는 두 청년의 옆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아즈마는 확실히 사람은 용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있는 신념이나 정의감이라는 것은 역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절실히 느꼈다. 오후 2시 15분, 오타루에 도착하자 눈길을 밟으며 아즈마의 집으로 갔다. 기다리고 있던 10명 정도의 오타루반 간부는 교대로 사건 현황을 설명했다. 사와다는 메모하며 정리했다. 사건 발생의 원인도 알았다. 법론의 결정 상황도 알았다. 1년종 묘류사의 중 2명에 대해서도 알았다. 1년 정종 묘쇼사 주지의 처지도 알았다. 모르는 것은 1년종 측 강사의 이름과 그 이후 묘류사의 움직임 그리고 단가에 대한 대응이었다. 사와다 류이치는 첫 보고를 하려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당시 시즈오카현 후지군 우에노무라에 있는 다이세키사와 통화하려면 중개소를 3군데나 거쳐야 했다. 급보로 해서 전화를 걸어도 여간에서 걸리지 않다가 겨우 응답이 있었다. 사와다는 전화를 받은 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전했다. 통화 시간은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다. 사와다는 곧바로 묘류사를 방문한 다음 묘쇼사를 방문해 주지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야 간신히 무라키 게이잔이 묘류사에 있음을 확인한 사와다는 무라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를 결정했느냐고 묻자 아직 회답이 없지만 종무원에서 대표 2명을 파견하기로 했으니 곧 명단이 확실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사와다와 스미다는 이토와 구타니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묘류사에 갔다. 눈에 뒤덮인 묘류사는 규모가 상당했다. 이토와 구타니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사와다와 스미다가 묘류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무라키 게이장과 대면했다. 무라키가 하는 말을 듣고 사와다는 생각했다. 법론을 결행할 각오는 되어 있다. 창가 학회에 관한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 약소한 오타루반을 보고 학회를 얕보고 있음이 확실하다. 사와다와 스미다는 밖에서 기다리는 이토와 구타니와 함께 그 길로 비탈길을 내려와 묘쇼사에 갔다. 주지는 두 청년이 도쿄에서 오타루에 온다는 소식을 총본산에서 온 전보를 받고 이미 알고 있었다.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사와다가 정중히 인사하자 주지는 한숨 놓인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참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한때는 어찌 될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총본산에서 전보를 받고 한숨 돌렸습니다. 도다 회장도 이번 일을 매우 걱정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타루에 직접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본사내는 걱정을 일체 끼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쨌든 잘 됐군요. 잘 부탁합니다. 사와다는 도다의 생각을 전했다. 사건의 와중에 있던 주지에게 이 전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원 사격이었다. 묘쇼사에서 나온 일동은 얼어붙은 밤길을 뚫고 아즈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전화로 묘류사에 관한 두 번째 보고를 했다. 다음은 상대편 강사는 누구인지, 또 미노부계 1년종 신자의 움직임은 어떤지를 파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이튿날 3월 6일 아침이 되자 스미다 기요유키를 선두로 오타루반 간부는 아는 사람 가운데 미노부계 신자인 집을 몇 곳씩 분담해서 찾아다녔다. 그리고 다른 유력한 미노부계의 사찰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해서 파악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홋카이도에 있는 미노부계 1년종 각 사찰에는 법론에 관한 내용이 통달되었지만 아직 신도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듯했다. 강사에 관한 이야기도 처음에는 니시오 대학교 총장인 오스키가 거론되다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자 미노부 측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사와다 료이치는 본부의 지시로 갑작스레 귀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본부에 전화 연락을 마친 뒤 오타루시 공회당에 가서 회합 장소를 미리 점검하고 헤어졌다. 사와다는 삿포로에 가서 항공편으로 도쿄에 갔다. 오타루에 남은 스미다 기요유키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저녁 때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폭설이었다. 미노부 측 대표자의 이름은 눈에 파묻힌 듯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스미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밤 안에 본부에 그 이름을 보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스미다는 아즈마의 집에 모신 어본존을 향해 창제하기 시작했다. 아즈마 반장도 함께 창제하고 같이 있던 회원 몇 사람도 함께 창제했다. 진지한 창제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러자 아즈마의 집에 눈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쓴 청년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신입 회원 집에 어본존을 안치하고 돌아가다가 문득 들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모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라가와 반담 당원이 생각난 듯 말했다. 묘코사에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요? 지금 가볼까요? 미노부계 묘코사의 주지와 나라가와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두 청년은 찬성하고 나라가와와 함께 펑펑 쏟아지는 눈 속으로 씩씩하게 나섰다. 묘코사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미끄러운 비탈길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걸어갔다. 주지는 묘코사를 찾아온 세 사람에게 등사판으로 인쇄된 경문 한 장을 보여줬다. 다이세키사 관수의 하양의 즈음에 창가 학회가 법론을 신청해왔다. 다이세키사파와 1년 종과의 법론 대결이 있으므로 많이 오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단, 주지는 단가에게 권하여 9일까지 참석 인원수를 알려주기 바라며 1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숙소를 알선함. 일시 3월 11일 오후 6시 장소 오타루시 공회당 1년 종측 강사 무나카타 모쿠묘 승정 오사나이 묘기 승정 1년 종측 강사 가키누마 고초 하야세 교학부장 우연히 보게 된 전단지 한 장에 스미다를 비롯한 오타루반 간부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모두 써 있었다. 세 사람은 1년종 측 강사 2명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뇌리에 새겼다. 아즈마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고했다. 스미다는 씩씩하게 수화기를 잡고 총본산 리큐보에 있는 도다에게 연락했다. 총본산에는 5일부터 드물게 봄눈이 내려 드넓은 경내도 설경으로 바뀌었다. 그런 설경 속에서 오후 2시부터는 규모가 300평 크기인 큰 숙방에 상냥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객전에서 원례 질문회를 열었다. 독특한 유머와 함께 회원들의 가슴을 파고든 도다의 투철한 지도는 소생의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6일에는 진눈깨비가 내려 추웠다. 오전 8시 30분 수호회의 연수가 니큐보에서 열렸다. 삼국지를 교재로 삼아 도다를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사제의 유대가 더욱 굳게 맺어졌다. 오후 3시부터는 호리니치코의 새로운 거처인 설산방을 개축해 낙성 입불식이 있었다. 이즈의 하타케에 머물던 석학 니치코가 귀산하자 도다는 이 기회에 새로운 건물을 기진하겠노라고 희망했는데 그것이 이날 완성된 것이다. 나무 향기도 새로운 설산방은 검소함을 으뜸으로 하는 니치코의 희망에 따라 설계되었다. 거실, 서구, 열람실, 응접실 등 60여 평의 남향집이어서 아주 밝았다. 낙성 입불식을 마치고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니치코는 기분이 참으로 좋았다. 도다의 얼굴도 희열로 빛났다. 도다가 오타루에서 온 전화 연락을 받은 때는 꽤 늦은 밤이었다. 미노부 측 대표 강사 2명의 이름을 듣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참으로 이상하구만. 무나카타 모쿠묘는 그렇다 치고 오사나이 묘기가 나오다니 놀랍군. 그는 원래 현본 법화종의 사람이 아닌가? 현본 법화종은 니치렌 대성인이 인멸하시고 100년쯤 지났을 때 교토에서 니치주를 시조로 하여 생긴 종파였다. 본적 승려를 주장하면서 본적 일치의 미노부와 오랜 세월 동안 싸워온 종파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노부 측 대표로 법론에 참가하다니 자가당착도 유분수다. 본적 승려를 주장하는 오사나이 묘기가 본적 일치의 미노부 대표로 나오는가? 이거 재밌게 되었군. 도다는 주위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대성인의 정법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깊은 밤, 도다는 과거의 법론을 몇 개 떠올렸다. 그리고 3월 11일에 있을 법론에 대비해 홀로 적확한 작전 계획에 몰두했다. 1년 정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법론 대결을 한 사례는 많지만 미노부와 대결할 때 언제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본적 일치냐, 본적 승렬이냐였다. 전형적인 법론으로는 시나무라 문답이 유명하다. 도다 주세이는 1951년 말부터 1952년 초까지 대백년화에 4번에 걸쳐 시나무라 문답의 기록을 현대 어역으로 연재한 적이 있다. 도다가 미노부와의 법론을 결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시나무라 문답을 상기했다. 그리고 과감한 절복 활동의 투장인 나가세 세이주로를 떠올렸다. 에도 시대 말기 무사시 지방 가와고에에서 태어난 나가세 세이주로는 에도의 메구로에서 살았다. 그는 후지 물리의 신심이 깊은 신도로 강렬하고 선명한 논진을 펼쳤다. 나가세는 종종 먼 지방까지 발걸음을 옮겨 그 발자취는 오와리 지방까지 미쳤다. 그런데 홍교가 진전되면서 탄압이 시작되어 약 30년에 걸친 오와리 범난으로 발전했다. 나가세는 어느 날 도호쿠 지방 아이즈와 카마스의 성곽 주변에서 1년종 일치파 신도를 논리정연하게 과감히 절복했다. 그런데 한편 같은 시기에 일치파의 농객인 시노하라 조아치가 성곽 주변에서 한창 절복하고 있었다. 시노하라는 에도의 스나무라에 살았는데 니치렌 대성인과 연이 있는 사도 등의 장소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즈와 카마스에 머물렀다. 서로 대립하는 두 사람의 주장에 당황한 성곽 주변의 신도들은 이 두 사람에게 법론 대결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승낙했다. 당시 성곽 주변의 치안이 매우 나빴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세이주로와 조하치 외에 쌍방 5명씩 청중을 한정해 총 12명이 법론에 들어갔다. 나가세 세이주로는 먼저 시노하라 조하치의 모습을 보고 엄하게 추궁했다. 그대는 목에 두 탈을 걸치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천계사예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것은 무슨 뜻에 의한 것인가? 두타행이라 하여 법화경 행자이다. 법화경 행자는 두타를 걸치거나 탁발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법화경 보타품에 나와 있듯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오직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것이 법화경 행자이다. 두타행을 하는 것은 이른바 율종 등의 행자이다. 종조께서 이것을 율국적이라고 파절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는 국적이다. 이러한 의에 항복하겠는가? 나가세 세이주로는 유유하고 매우 침착했다. 그에게 본적 일치파의 시노하라 조아치가 말하는 것 따위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이주로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대는 본적 일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조아치는 문증을 들어 대답했다. 69,384자, 일일 문문 시진불, 진불서법이 중생이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본적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대여, 이 석은 천태의 삼대부에 있는가, 없는가? 삼대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어서에는 있다. 어서에는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을 가지고 그대가 일치라고 말한다면 그 글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글은 삼대부에는 없다. 그렇다면 종조께서는 어떤 글에 의해 강석하셨는가? 그대들은 글의 출처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하는데 어서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니 큰 벽견이다. 그대여, 항복한다면 이 글의 출처를 설명하겠다. 이 글은 천태대사의 약 법화경에 나오는 글이다. 그러므로 대성인이 개회에 앞서 세운 문헌이고 이 글에 따라 일치라고 한다면 대단한 잘못이다. 개회란 방편의 가르침을 열어 진실한 가르침에 귀입시킨다는 뜻이다. 방편의 여러 가르침은 진리의 한쪽 측면만 설한 것이고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실한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방편의 가르침도 부분적인 진리로서 포함되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개회이다. 요컨대 생명의 극리를 밝힌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서 보면 정문도 진리의 일부를 밝힌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개회의 관점에서 대성인은 본문, 정문을 일괄해 진실을 밝힌 가르침이라고 설하신 경우가 있다. 대성인 멸후에 사적대한 오노승의 만류에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적에 승열이 없고 동등하게 진리를 밝힌 가르침이라는 사의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시노하라 조아치도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진 것이다. 세이주로는 타이르듯 말했다. 근거가 되는 문헌과 교의를 밝힌 논리 정연한 추궁 하나하나는 참으로 엄하기만 했다. 7개의 조에 걸친 문답에서 시노하라 조아치는 완전히 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튿날에도 문답을 속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승패가 밝혀졌으므로 세이주로는 응하지 않았다. 조아치의 마음에는 구도심이 싹 텄다. 그 후 그는 세이주로의 행방을 찾았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에치고에서 사도까지 여행을 하고 에도로 돌아가다가 뜻밖에도 세이주로가 오슈의 니혼마스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달려갔다. 니혼마스에서 두 사람의 문답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시간에 걸친 문답은 피하고 패한 자는 자신의 종지를 버리고 개종한다는 엄한 약속하에 이루어졌다. 이미 승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적의 승렬에 대해, 본존에 대해, 석가의 입상에 대해, 잿빛의 법의에 대해 등 나가세 세이주로는 티끌만큼의 의문점이 들지 않을 때까지 해명했다. 시노하라 조아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는 앞으로는 후지 물류의 노비가 되어 정법을 홍통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에도의 스나무라로 귀향했다. 이런 연으로 조아치는 에도에 귀향하고 나서도 세이주로를 스승으로 삼아 니치렌 대성인의 긍리에 육박했다. 그리고 일치파를 열심히 절복하고 마침내 11세대의 강중을 구축했다. 일치파의 많은 사람이 조아치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일치파에서 조아치에게 법론을 요구했다. 조아치는 패하면 후지물류에 귀복하겠는가? 라고 일치파에게 묻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 법론을 수락했다.
하지만 일치파는 대결할 강사를 좀처럼 세울 수가 없었다. 수많은 승려와 제가 신도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50여일이 지나서야 겨우 나루세 게네키라는 인물로 결정되었다. 그는 쇼군의 직속무사였다가 은퇴하여 한가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치파는 또 조건을 붙였다. 조아치의 스승 세이주로를 나오게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장소는 에도 료고쿠에 있는 가시와야라는 찻집이었다. 정각 오후 2시 이곳에 쌍방의 청중 600에서 700명이 모였다. 황금으로 만든 대검과 소검을 차고 연두색 지토쿠를 입은 나루세 게네키는 위의를 갖추고 남쪽으로 향한 윗자리에 앉았다. 나가세 세이주로는 북쪽으로 향한 아랫자리에 앉았다. 양편에는 쌍방을 보좌하는 사람이 5명씩 대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1명씩 있었다. 불교의 정사를 결정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답변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종지를 버리고 이긴 쪽에 귀복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약하고 문답을 시작했다. 나가세 세이주로는 허를 찌르는 듯한 첫 번째 질문을 게네키에게 던졌다. 미노부사는 역대로 중인에게 연부를 권한 자가 있다. 이 의는 어떤가? 종조는 연불무관이라고 파절하셨는데 역대로 연부를 권한 그 근원적인 법이 있는가? 뭐라고? 당신 거짓말하지 마라. 해가 서쪽에서 떠도 대지가 뒤엎어져도 미노부산에서 연부를 권했을 리가 없다. 무슨 증거로 악언을 내뱉는가? 그 증거를 대라. 세이주로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노한 게네키가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었다. 청중들이 세이주로가 함부로 망언을 내뱉었는가 하고 의심할 때 세이주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멋대로 비판을 했다면 청중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당문류는 증거가 없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의 종파에서 나온 서적 중에 이런 내용이 써 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가 있으면 항복하겠다. 세이주로는 언지를 잡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 승부를 걸었다. 계몽 28에 이렇게 나와 있다. 미노부산의 니치켄이 몇 해 전 교토의 혼포사에서 설법을 행할 때 제목초를 인용하여 연불도 나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연불을 외우면 입이 짓무르고 혀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라고 설했다.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어느 중에게 말했는데 그 중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다. 또 계몽에는 니치켄이 교토의 제가신도인 사토 규베에게 같은 취지를 말한 것을 규베에게서 들었다고 확실히 나와 있다. 계몽이란 겐로쿠 시대의 무렵에 불수불시파의 니치코가 저작한 농내 계몽 36권을 약칭한 것으로 니치칸 상인은 유권초에서 타종의 사의를 책하고 바로잡는데 자주 계몽을 인용하셨다. 미숙한 게네키는 그 문중조차 알지 못했다. 나아가 세이주로는 종조를 배반하고 본존을 잠난시켜 방법의 산으로 변한 미노부산에는 엄한 벌이라는 현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미노부는 무간지옥이라고 책망했다. 게네키는 침묵하다가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승패는 맥없이 판가름 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일치파 사람들은 세이주로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 문답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스나무라의 일치파 신자들은 이를 갈면서 스나무라에 사는 승열파인 시노하라 조아치만이라도 파절하려고 획책했다. 일치문류에서는 유명한 가지 주노스케라는 무사를 동원해 스나무라에서 맹렬히 강연하게 하고는 승열파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나가세 세이주로가 다이세키사를 참여하는 틈을 노려 조아치를 강연장으로 유인하기로 계획하고 마침내 성공했다. 가지 주노스케는 어서 두세 개를 인용하고는 본문과 정문에 대해서 방정은 있지만 승열은 없다는 등 마음대로 떠들어댔다. 예를 들면 사보사 조립초에서 다음의 글을 인용했다. 지금의 때는 정으로는 본문,
방으로는 정문이니라. 적문무득도라고 해서 정문을 버리고 일양 본문에 마음을 두시는 사람들은 아직 니치렌의 본의의 법문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당치도 않은 벽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방정에 일왕은 승렬이 있지만 제왕은 일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후지파가 방정에 승렬이 있다고 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가지 주노스케가 말한 어문은 지금 말법의 때에 본문이 중심이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정문이다. 그러므로 정문에서 득도하지 못한다고 정문을 버리고 본문만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니치렌 본의의 법문을 모르는 것이고 뜻밖의 벽견이라는 의미이다. 조아치는 주노스케의 주장을 10개조로 써서 반론에 들어가고자 했다. 미심쩍은 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가지 주노스케는 질문을 슬쩍 피해 이날은 이것으로 산회했다. 사흘 뒤 약속한 날에 스나무라의 조아치의 집에 후지물류 강중 사람들이 모여 상담하고 있는데 뜻밖의 나가세 세이주로가 나타났다. 그는 다이세키사에 가다가 볼 일이 있어 돌아왔다고 했다. 모두 기뻐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세이주로는 이때 비로소 가지 주노스케와 대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세이주로는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일 없이 400에서 500명의 청중이 모인 주노스케의 강석에 가서 조아치와 함께 참석해 먼저 인사를 했다. 저는 메구로에 사는 나가세 세이주로라고 하는 후지물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선생의 강담을 듣고자 왔습니다. 오늘은 조아치 씨와 함께 일치파와 승열파 법문의 사정을 결론 짓기로 했으니 귀하는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주노스케는 세이주로라고 듣고는 피하듯이 조아치를 향했다. 조아치는 10개조의 질문을 시작했다. 대성인 제세시에 정문을 무득도라고 하여 읽지 않는 자를 위해 그 그릇됨을 깨우쳐 주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적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본적의 방정은 그 자체가 승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지 주노스케는 승렬이라는 것과 방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완강히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서로 입으로 언쟁해도 별 도리가 없으니 기록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가세 세이주로는 이렇게 말하고 종이에 써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가지 주노스케가 말하기를 방정은 승렬이 아니다. 시노하라 조아치가 말하기를 방정은 승렬이다. 논점을 선명하게 하고 나서 세이주로는 주노스케에게 방정이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라고 질문했다. 주노스케는 방은 방의, 정은 정의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세이주로는 자훈을 설명하고 문자의 의미에 입각해서 말했다. 정은 군주를 의미하고 또 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방은 곁이라는 의미로 좌우를 말한다. 결국 군주와 그 좌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군주와 군주의 곁, 다시 말해 군신의 승렬은 명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이야기했다. 따라서 방정이 승렬이 아니라는 주장은 벽견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정, 정문은 방이라고 대성인께서 정하셨다. 이 말씀에 위배하는 것은 방법이다. 녹내, 녹외에는 정은 승인이라, 방은 열인이라 라는 명문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어느 어문에 있는가? 가지 주노스케는 뻔뻔스럽게도 무지를 드러냈다. 이때 세이주로는 비로소 노기를 띠고 주노스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퍼부었다. 이치를 배우는 것은 제자이고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다. 귀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내게 항복한 다음 질문해야 하지 않는가? 귀공이 윗자리에서 뽐내는 것은 참으로 심한 결례이다. 나를 윗자리에 모시고 귀공이 아랫자리에 앉아 질문해야 할 것이다. 무사인 가지 주노스케의 패색은 완연했다. 일치파 신도 500에서 600명은 이 말을 듣고 동요했다.
무사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흥분한 청중 가운데 세이주로에게 진흙을 던지는 자가 있었다. 진흙이 강석에 어지러이 흩어졌다. 누가 진흙을 던졌는지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느새 다툼이 되고 자기 편끼리 맞붙어 싸우는 소동이 되었다. 이 소동을 곁눈질하면서 세이주로를 비롯한 후지 물류의 신도 6명은 책과 기록 등을 품에 안고 유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이때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문자의 의미를 대답하지 못해 모욕을 당한 가지 주노스케가 무사로서 치욕을 느끼고 칼부림 사태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강중의 사람들은 소동은 참으로 제천의 계책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본존에게 술을 올리고 승리를 축하했다. 1835년 10월의 일이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33년 전인 이때 세상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고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하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해 9월 첨보 통보라는 100문짜리 동전이 주조되어 악화의 시작이 되었다. 도다 조세이는 니쿄보 2층에서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심야의 정적 속에서 니쿄보 옆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먼 옛날의 스나무라 문답을 생각했다. 그리고 늠름한 나가세 세이주로의 강직하고 무고한 신심을 떠올리고는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친애의 정으로 이 선배의 장렬함을 상상했다. 도다는 이렇게 연상하다가 근래의 메이지 초기에 일어난 요코하마 문답이 문득 떠올랐다. 1882년에 일어난 요코하마 문답은 후지 물류의 본문강과 요코하마에 있던 당시 미노부계의 연화회 사이에서 벌어진 문답이다. 연화회는 일치 물류의 혈통을 잇는 단체로 회원은 70에서 80명 정도였다. 역시 이 연화회의 한 회원과 본문강의 한 강원이 범론한 일이 발단이 되었다. 그 뒤 연화회 회장 다나카 도모에노스케가 정사 대결에 법론을 하자고 본문강에 도전했다. 이 다나카 도모에노스케가 바로 훗날 유명해진 다나카 지가쿠이다. 본문강은 곧바로 쾌히 승낙했다. 그러자 연화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구두 대결을 피하고 문필로 대결하자고 새로이 요구했다. 본문강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요구에 응하고 양자 간에 문필을 왕복하면서 법론을 한다는 조약서를 교환했다. 조약서 서두의 제1조는 쌍방 논의 문단 끝에 자기 망견을 깨닫고 인정한 이상 곧바로 종래의 종파를 깨끗이 버리고 정견인 종파에 귀주할 것. 단, 연화회 회원은 본문강 강원에 감행하고 본문강 강원은 연화회 회원에 감행할 것이라는 각자 자기 종교적 생명을 건 준엄한 것이었다. 그리고 쌍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패배로 간주하기로 했다. 쌍방의 총대표는 제1호의 조항에 비추어 개종할 것이라고 날인하고 서약했다. 게다가 연화회는 첫 번째 문제의 제1을 본문강에 청구했다. 본문강은 이것도 받아들여 작성에 착수했다. 첫 번째 서한은 10월 3일자로 연화회 앞으로 발송되었다. 논지는 본론존을 중심으로 했다. 연화회는 약정에 따라 10월 9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회답을 보내왔다. 본문강의 제2호 서한은 10월 15일, 연화의 제2호 서한은 10월 21일, 본문강의 제3호 서한은 10월 27일, 이렇게 일주일 이내에 각자 반론과 반박을 반복하면서 5호 서한까지 진행되었다. 토론은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본존론 등의 추궁에 대해 답변 불능의 상황에 빠졌는지 연화의 제5호 서한은 회답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본문강은 제6호 서한에서 대답하기 궁박하다면 여러분은 빨리 이전에 저지른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정문에 귀향하라 라고 엄히 추궁했다. 12월 4일의 일이다. 이후 연화회에서는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본문강은 그래도 열흘을 기다렸다. 그 사이에 연화회는 구두 토론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다. 그야말로 약속 위반이다. 이에 본문강은 약정에 따라 12월 14일 연화회를 처단하는 글을 써서 통고했다. 문단상의 대결은
조약을 기초로 적어도 궁박하지 않은 이상은 철두철미함을 도모할 터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문단상의 대결을 사절하는 뜻은 무슨 심사인가? 참으로 귀해는 비겁하고 미련하며 정신구법의 양심을 상실했다. 이는 불조의 위령을 명백히 기반하는 일이다. 가짜 신도 인정, 참으로 가엾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다. 이 글에 대해 연화에는 한마디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 뒤에 들리는 바로는 회장 다나카 도오네스케는 통지서를 받은 이튿날 갑자기 이사해 행방을 감췄다고 한다. 승패는 자연히 명백해졌다. 훗날 당시 극우사상과 영합회,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자도 실은 다나카 도모에노스케, 바로 그였다. 도다조세이는 종문의 역사를 더욱 거슬러 올라가 수없이 반복된 크고 작은 법론을 회상하고 점검하면서 헤아렸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이 사도에서 하신 스카하라 문답을 생각했다. 대성인은 1268년 10월 가마쿠라 막부의 시켄인 호조 도키무네에게 정사를 결정하는 제종과의 공장 대결을 요구하셨다. 이해 1월에 몽고에서 국서가 당도하자 타국의 침략이 현실 문제로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정법에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경고한 입정 안국론을 대성인이 제출하신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막부는 대성인의 요청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종의 반발과 모략에 넘어가 대성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271년 9월에 다스노구치 범난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성인이 사도 유죄를 당하시자 그 사도에 제종의 중들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그 중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대성인에게 법론을 걸어왔다. 그것이 스카하라 문답이다. 제종의 중을 책망하는 대성인의 말씀은 예리했다. 그들의 그릇됨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그 문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이 정법에 귀의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사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연부를 부르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한 승려도 있었다. 대성인이 사도 유죄에서 사면받고 가마쿠라에 귀환하신 이후 몇 번인가 공장 대결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대성인이 공개석상에서 정의를 밝히실 기회는 사라졌다. 도다는 대성인의 원통함을 깊이 헤아리면서 옛날 천태대사와 전교대사도 공장 대결을 벌였음을 생각했다. 천태는 진나라 왕의 면전에서 남삼 북칠 제종의 승려와 법론을 벌여 정사를 결정하고 귀복시켰다. 또 전교는 802년 1월 19일 교토 다카오산사에서 간무천왕의 칙사인 와케노 히로요가 참석한 가운데 남도 육종의 석덕 14명을 잘 알아듣도록 하면서 파절했다. 그리고 파절당한 14승의 학승은 칙선에 따라 사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정교대사는 36살 훗날 히에이산에 정문의 계단을 건립한 것은 이때의 공장 대결에서 유래하는 바가 크다. 도다는 현대의 공장 대결이란 어떤 형식을 가리키는지 사색을 거듭했다. 엄동설화는 더해가고 새벽이 가까웠지만 도다는 아직도 눈을 뜨고 있었다. 예전의 국주가 존재하지 않는 주권 재민의 현대에는 민중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밤낮으로 전개하는 학교 활동도 저녁마다 열리는 좌담회도 중요한 공장 대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민중의 심판은 매우 작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대결이 큰 효과를 내려면 한 번쯤은 법론에 한 종파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공장 대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도다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오타루에서 야기된 사건의 의의가 갑자기 선명한 색채를 띠었다. 한 종파의 명운을 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이 기회를 우연히 포착한 이상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민노부 1년종의 대표 강사를 파악한 지금 절대 불패의 강사를 창가학회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학부장 야마다이라 주헤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은 청년부장 세키 히사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멤버로 할 것이냐 라며 망설였다. 법론에서 공격과
이에 응할 방어를 함께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은 민노부의 본존 잡란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 본존 잡란이야말로 대성인의 정법 정의를 위배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민노부 측은 아마도 과거의 법론을 다시 문제 삼으며 니치된 본불론과 일연부재 총여의 오본전 등에 대해 공격해올 것이 틀림없었다. 이상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임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 나머지는 하찮은 일에 속하는 문제이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은 없으리라. 그 해명을 충분히 준비해 방어에서 역으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도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찬 공기가 감도는 새벽녘 방 안에서 눈에 파묻혀 있을 엄동설안의 홋카이도를 생각했다. 지난해 여름 오타루에서 처음 만난 그 초신의 학회원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속을 뛰어다니며 제목을 부르고 있으리라. 도다는 사랑스럽고도 소중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좋다, 좋아. 도다가 있는 한 당신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소.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오. 억척스러운 아즈마 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타루반 사람들에게 도다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호소했다.